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니버셜 웨이트 10번 운명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9번 운동자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고요. 수레바퀴라는 그런 말 그대로 해서 이동과 변화 이런 거하고 되게 많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수레바퀴라는 그 단어 그것만 하면 이동, 변화 그리고 모든 이동하고 연결되죠. 이사, 정근 그리고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 그런 거하고 많이 연결되는 그리고 수레바퀴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빠른 속도도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수레바퀴는 또 이동 수단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이제 수레로 타고 다니고 전차 타고 다니고 했겠지만 이제는 버스나 비행기나 뭐 지하철이나 바퀴 달린 모든 것, 이동수단 이런 거 하고 또 연관되는 직업군과 연관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여튼 빠르게 바쁘게 돌아다니는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를 보면 카드는 가운데가 수레바퀴가 있고 날개 달린 이런 천사들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여우 탈을 썼다고 해야 되나 개의 얼굴을 한 사나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여튼 요 또 얼굴을 보면 요 바퀴 위에 있는 이 스핑크스의 얼굴을 보면 이집트랑 많이 연결돼 있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죠. 그래서 이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이집트 신화하고 좀 연결된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이 카드를 얘기를 하면 이 카드는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변화하고 많이 변화 그리고 어떤 타이밍의 전환 그리고 이동 전근 그리고 여러 가지 빠르게 변화하는 거 그리고 순환 이런 게 있죠. 수레바퀴는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과 나쁜 타이밍 위로 올라가는 상승 타이밍과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 타이밍 이렇게 해서 변화의 아주 중요한 시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카드 하나만으로는 어떤 변화인지는 알 수 없으니 옆에 항상 보조 카드 어째 보면 옆에 나온 배열에 있어서 옆에 나온 카드와의 그런 조화 그죠. 어떤 카드가 나오냐에 따라서 그 타이밍 상승이냐 하강의 시기냐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진짜 극단적으로 이렇게 6번 카드 금이환영 카드가 같이 있으면 승리할 때고 성공할 타이밍이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이다. 헤어진 그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런 타이밍이면 이제 헤어지는 게 낫다. 가슴 아픈 그런 카드. 눈으로 직관적으로 보기에도 그런 타이밍이고 이제 하강의 곡선을 만드는 인간관계 그리고 상당히 안 좋은 일과 엮이는 그런 시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는 옆에 어떤 카드가 함께 오는지에 따라서 리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별자리로는 사수자리에 해당이 돼요. 사수자리하고 해당이 되고 당연히 불원소 카드라고 연결을 하는데 사수자리들은 우선은 반인 반마 켄타우루스족을 얘기를 하죠. 상체는 인간인데 하체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많이 이동을 하죠. 빠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충동적이다라고 생각하고 머리는 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몸통 자체가 짐승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충동적이고 모험적이고 또 말이니까 많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미지의 곳을 향한 그런 호기심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제 사수자리들이 여행, 외국, 그리고 고등교육, 고등교육을 하면 법, 종교, 철학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되기도 하죠.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카드를 보면 다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죠.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10번 카드를 성경 유용으로 가진 사람들은 공부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부가 뭐냐. 그래서 10번 카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있죠.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얘기하는 거를 윤회, 환생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하는데 너가 전생에 제대로 인생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생에 다시 태어난 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번 생에는 제대로 공부하고 가라 라는 의미예요. 그 공부라는 게 뭐 인생 공부, 사람 공부, 뭐 여러 가지 큰 공부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10번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많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게 이제 구름으로 표현되는 뭉게뭉게 구름으로 표현되는 사람들, 친구, 동료들 그런 관계 또 책으로 표현되는 공부, 해외에서 큰 공부하는 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산전수전
배신도 당해보고 사랑의 아픔도 느껴보고 예, 그런 식의 공부 경험 이제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카드가 비포 카드 그리고 애프터 카드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비포는 우선은 해와 달 좋은 시기야 나쁜 시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애프터 카드를 보면 또 이제 이렇게 이게 변화하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죠. 자, 산전수전 겪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생 공부를 하고 결국엔 모든 사람들과 인생 공부를 완성하면 이 사람의 운명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하강하고 있는 이 노란색 뱀이 수레바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사람의 인생이 우선은 완성되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이 10번 카드를 성격 번호, 성격 유형 번호로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이 카드 자체가 10번의 운명의 수레바퀴 자체가 아까 윤회 전생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카르마 이런 거하고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듯이 전생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제대로 삶을 살아라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원숭이 있죠? 매달린 원숭이처럼 장꾀를 쓴다든가 비겁한 수를 쓴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수레바퀴 아래로 하강의 기운으로 몰락의 기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공부했을 때 상승의 기운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얘기를 할 때는 인과응보 카드 그리고 행한 만큼 받는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 10번의 사람들을 그러니까 좀 인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되게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이것저것 정말 다양하게 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다양한 분야죠. 그러니까 종교도 하고 법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철학적인 거, 종교적인 거, 타로, 점성화, 사주 다양하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종교 쪽으로 되게 관심 많이 가지시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10번 사람들을.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운명을 그게 이 노란색 뱀이 자기 운명을 완성하기 위한 그런 여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자체가 이제 그분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10번 카드는 10번에서 1 더하기 0을 하면서 1번 마법사 카드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호기심도 많고 빨리 잘 배우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머리가 상당히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영특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리딩법은 아까 얘기를 드린 것 같고요. 자,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이집트 창조 신화에서는 이렇게 보면 하늘의 신 하고 땅의 신, 하늘의 신 누트 여신이에요. 땅의 신 게부는 남신이에요. 이집트는 특이하게 하늘 신이 이제 여신이 되죠.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서 아들 둘과 딸 둘 이렇게 낳습니다. 아들이 장남이 오시리스, 그리고 차남이 세트, 그리고 장녀가 이시스, 그리고 요 한 명 더가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네프티스구나. 네프티스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 신화에서는 남매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세트는 네프티스와 이렇게 연을 맺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트는 항상 불만이 뭐냐면 왜 형만 장남이고 그 다음 계승자가 되느냐.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항상 오시리스를 질투를 합니다. 오시리스를 질투를 하면서 항상 이제 형을 죽일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날 파티에서 세트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에는 관을 선물을 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관을 하나 만들죠. 관을 하나 만들어서 이 관에 몸이 딱 맞는 사람한테 이 관을 내가 선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죠. 근데 다 들어가 봐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는 관이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맞아. 근데 이제 오시리스가 딱 들어가니까 마지막으로 들어가니까 오시리스 몸에 딱 맞는 거죠.
당연히 이제 세트가 그런 계략을 꾸몄겠죠. 오시리스가 몸에 딱 맞으니까 세트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관 뚜껑을 닫고 못을 박고 완전히 박아서 이제 이거를 나일강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시킨 거죠. 오시리스 형을 죽이기 위해서. 그럼 이지스는 놀래서 이제 자기 남편을 찾으러 막 매 모습으로 변신을 해서 찾으러 가다가 드디어 이제 그 나일강에 떨어진 이제 오시리스를 찾아내죠. 찾아내는데 이미 이제 생명이 다 꺼져가는 거죠. 아무리 신이라 해도. 그렇지만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지만 이시스가 매 몸으로 이제 오시리스의 그 성기 부분에 내려앉습니다. 그 성기 부분에 내려앉으면서 수태를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세트의 잔단들이 나타나서 힘이 없는 오시리스를 끌어내서 이제 정말로 다시는 찾을 수 없게끔 시체를 14조각 이렇게 잘라서 나일강에 곳곳에 다 뿌려버리는 거죠. 다시 찾을 수 없게. 이시스가 또 이렇게 조각조각을 찾아내서 이렇게 다 꼬매고 이 오시리스의 몸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데 한 군데가 없어요. 그 한 군데가 성기 부분인 거예요. 성기 부분이 없는데 이 성기 부분은 나일강의 어떤 물고기가 먹은 거죠. 그래서 이 오시리스는 결국에는 성기라는 그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오시리스는 지하의 왕이 됩니다. 지하 세계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상의 왕은 세트가 군림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세트가 이 형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세트가 네프티스하고 짝을 맺었는데 오시리스가 술김에 네프티스 방에 들어가서 정사를 벌인 거죠. 그러면서 태어난 아들이 아누비스라는 우리 운명의 수레바퀴에 나오는 아누비스가 태어났다라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의 왕으로 오시리스가 들어갔을 때 옆에 아누비스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지하의 왕으로 오시리스는 망자를 심판하고 아누비스는 망자를 이 오시리스 앞에 데려오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모양의 신이 망자를 데려옵니다. 그러면 오시리스는 저울에 망자의 심장과 깃털을 이렇게 나란히 하고 그 무게가 무거우면 죄가 많다.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 같으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 이 오시리스라는 거예요. 우선은 지하에는 이렇게 돼 있고 지상에는 세트가 군림을 했지만 세트는 이시스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임신을 한 거 알고 이시스는 이제 오시리스의 아들을 잉태를 아들이었죠. 당연히 그렇겠죠. 아들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세트가 죽이려고 많은 계략을 짜지만 엄마와 그리고 이런 다른 신들 있죠. 바람의 신이라든가 이집트 신들이 오시리스의 장남을 지키기 위해 많은 조력을 해주는 거죠. 조력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호루스입니다. 호루스는 결국은 이 창조 신화 자체는 태양의 신 이 호루스를 이제 등장시키기 위한 그런 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명의 수레바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스핑크스가 상징이 호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호루스의 등장을 얘기하는 이 탄생 설화가 있는 것이고 호루스가 또 이제 자손을 낳았을 때는 이런 모양의 자손을 낳았대요. 이렇게 사람, 매, 그리고 황소, 요거는 사자 이런 모양의 4명의 자손을 낳는 거죠. 이렇게 낳는데 요거는 또 우리 서양에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것처럼 그 마가복음 이런 것처럼 4대 복음서의 상징의 이렇게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고 세로핌 천사들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집단 무의식에서는 어떤 보면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또 이 카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 그래서 이집트 신화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지하와 지상의 왕을 얘기하고 호루스의 등장을 알리고 호루스는 태양 그리고 오시리스는 지하의 왕 이렇게 되면 비포 카드에 보면 태양과 달 이렇게 보면 어째 보면 그 운명 자체가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것도 부자의 그런 운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그런 카드였습니다. 카드는 단순하지만 상당히 많은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화까지 다시 곁들여서 얘기를 하고 듣다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연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운명의 수레바퀴는 여튼 그래서 그런 변화를 얘기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서리를 얘기하고
황소 자리, 사자 자리, 그 정갈 자리, 그리고 물병 자리 이렇게 해서 별자리하고도 연결되는데 이 날개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황소, 사자, 물병, 이 정갈 요게 바로 그 사계절의 가장 깊숙한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시간의 그런 흐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나왔을 때는 운명을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조언도 좀 해주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다.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그런 의미도 되고 우리가 이 운명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정해져서 어떻게 허우적거릴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차례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10번 카드하고 옆에 준비를 연인 카드 6번의 연인 카드하고 같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참 요 연애 부분에서 리딩이 있을 때는 운명의 상대라는 그런 말로 해서 운명의 수레바퀴 운명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연애 질문이나 리딩에 있을 때 이런 식의 나오면 상당히 그 연인들이 좋아를 하겠죠. 근데 보통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재회에 있어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운명의 수레바퀴 이런 카드가 나오면 몇 번 반복됐다는 얘기예요. 헤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가 만났다를. 그럼 이 카드가 이제 결과 카드로 그런 질문에 나왔다면 만날 수는 있겠죠. 근데 다시 그 일이 반복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질문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카드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잘 돼 있어야 리딩이 완성된다는 것도 이제 잘 아셔야 되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1번 정의 카드로 돌아오겠습니다.